장례식장에 하얀 국화가 채 시들기도 전에 탐욕스러운 계산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고인이 된 어머니의 유품을 제 것인 양 탐낼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정성스레 준비한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화는 퇴로를 잃은 딸이 원수들의 가장 깊은 탐욕을 이용해 그들의 무덤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그릇 가장자리에 떠있던 육개장의 붉은 고추기름이 나무젓가락이 휘저어질 때마다 몇 방울씩 튀어 검은 식탁보 위로 떨어졌다. 이거 목이 너무 파인 거 아니야? 결혼식 날 이거 입으면 친척들이 뒷말할 텐데. 어디가 파였다고 그래? 요즘 강남 웨딩숍에서는 다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야. 엄마가 너무 보수적인 거지? 이 레이스 디테일 좀 봐. 쇄골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데. 정다은은 빈소의 병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텅 빈 테이블 2개를 지나 유가족석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 구말수는 푹 끓여져 흐물흐물해진 소고기 건더기를 입에 넣고 쩝쩝거리며 씹으면서도 시누이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웨딩드레스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 중 누구도 상복을 입지 않았다. 구말수는 대여한 검은 상복에서 남이 입던 냄새가 난다며 기어코 자신이 입고 온 검붉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고집했다. 시누이는 퇴근하고 급하게 오느라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로 아이보리색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아이고, 국이 뭐 이리 짜냐? 시어머니 구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휴지를 뽑아 입을 닦더니 다은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다은아, 주방 아주머니한테 가서 뜨거운 물 좀 더 부어달라고 해라. 이걸 짜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다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병풍 한가운데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향해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2년 전 다은이 억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것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이 늙은 몸뚱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돈을 낭비하느냐며 타박했었다. 너한테 말하고 있잖니, 안 들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고 당당한 반말이 이어졌다. 상주면 상주답게 굴어야지. 손님들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장례식을 이따위로 치러서 어쩌자는 거냐? 사실 빈소에는 손님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경기도 성남시의 낡은 동네에서 옷수선 같은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셨고 친척들과는 일찌감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텅 빈 지하 빈소에는 환풍기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사람을 부려먹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다. 다은은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두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붉은 기름이 뜬 국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원참, 제 어미 죽었다고 넋이 나갔네.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딨다고 유난이람 등 뒤로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이 들려왔고 곧이어 목소리를 낮춘 시누이의 맞장구가 이어졌다. 다은은 주방의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찬물이 플라스틱 그릇을 씻어내렸고 붉은 기름은 하수구 소용돌이를 따라 흘러갔다. 그녀의 두 손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얼음장 같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이내 행주를 집어들어 물기를 닦아냈다. 3일 뒤 유골함은 납골당 안치단에 모셔졌다. 돌아오는 차 안,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다. 남편 박도진은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위 도로 상황을 주시했다. 차 안은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마찰하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도진이 헛기침을 하더니 운전대에서 오른손을 떼어 다은의 무릎 위에 놓인 손등을 덮었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약간의 땀까지 배어 있었다. 여보, 며칠 동안 고생 많았어. 도진의 목소리는 은행원 특유의 고객을 안심시킬 때 내는 그 부드러운 억양을 띠고 있었다. 장모님도 좋은 곳에서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실 거야. 다은은 차창 밖 가로등에서 시선을 거두어 남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않았다.
내 생각은 이래. 도지는 아내의 반응이 없자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성남에 있는 그 낡은 빌라. 당신이 지금 가면 틀림없이 마음만 더 아플 거야. 원래도 불면증이 심한데 유품 정리까지 하러 가면 몸이 버텨내질 못할걸. 다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 상속 절차나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지는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주말에 시간 내서 장모님 짐도 싹 정리하고 집을 전세로 돌릴지 아니면 팔아버릴지 알아서 처리할게.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면서 마음이나 추슬러. 알았지?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지고 차가 서서히 멈춰섰다. 다은은 고개를 돌려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그의 금태 안경에 부딪혀 희미한 반사광을 만들어냈다. 됐어. 다은의 목소리는 사포로 책상을 긁는 것처럼 몹시 쉬어 있었다. 우리 엄마 물건은 내가 직접 정리해. 도진의 미간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고 다은의 손을 잡고 있던 손도 한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다정한 미소를 되찾았다. 당신이 너무 힘들까 봐 그러지? 그렇게 고집한다면 당신 뜻대로 해. 대신 뭐 심부름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초록불이 켜지고 차가 다시 출발했다. 다은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창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박도진이라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가 먼저 번거로운 일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건 결코 그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은은 홀로 성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에 올랐다. 오래된 빌라촌은 가파른 언덕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은은 울퉁불퉁하게 파인 시멘트 바닥을 밟으며 3층으로 올라갔다. 녹슨 철문에는 하수구 뚫어준다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도어록 덮개를 위로 올리고 어머니의 생일을 눌렀다. 삐릭, 문이 열렸다. 집안에는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않아 밴 묵은내와 어머니가 자주 붙이던 파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다은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누렇게 바랜 장판을 밟았다. 거실은 아주 좁아서 낡은 소파 하나가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은은 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안에는 색이 바랜 면 속옷 몇 벌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침대 협탁 위에는 구식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협탁맨 아래 칸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은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꽤 두툼했고 입구는 투명 테이프로 여러 겹 칭칭 감겨 있었다. 손톱으로 테이프를 뜯어내고 내용물을 침대 위에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몇 장이었다. 다은이 그것을 집어들자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그녀의 숨이 턱 막혔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대출 금액 5천만 원, 채권자 대박대부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사채업체였다. 다은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쪽 서류들을 빠르게 넘겨보았다. 상환 내역서, 채권 추심 통지서, 그리고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까지.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6개월째 살인적인 이자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다. 도대체 왜? 어머니가 매달 받는 노령연금과 소일거리로 버는 돈이면 이 낡은 빌라에서 소박하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쓰일 때가 어디 있다고? 다은은 봉투 맨 안쪽에서 자그마한 수첩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비닐 덮개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가계부가 보였다. 몇 년 몇 월 며칠 다은이 시댁에 큰 냉장고를 들여야 한다며 200만 원 송금. 몇 년 몇 월 며칠 다은이 딸 영어 학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 송금. 몇 년 몇 월 며칠 사돈어른 칠순 잔치에 다은이가 축의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150만 원 송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그녀를 위해 쓰인 돈이었다. 다은의 시야가 흐려졌다. 반년 전
시어머니 구말순이 밥상머리에서 남의 집 며느리들은 명절이면 시어머니한테 안마의자를 사주는데 자기는 며느리가 손으로 두드려주는 안마나 받고 있다며 비아냥거리던 일이 떠올랐다. 다음 날 어머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2시간이나 버스를 타서 다은의 집 앞까지 찾아왔고 그녀의 손에 두툼한 현금 다발을 쥐어주었다. 받아둬라. 사돈댁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엄마 돈 있어. 어머니는 그때 웃으며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다은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었다. 다은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치아가 살을 파고들어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수첩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어머니가 누워 자던 침대 위로 몸을 웅크렸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어깨만 격렬하게 들썩였다. 이 낡은 빌라는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전재산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온전한 가정을 지키겠다고 끊임없이 시댁에 고개를 숙였던 딸이 제 손으로 어머니의 피를 말려 죽인 꼴이었다. 거대한 죄책감이 시멘트처럼 가슴통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는 파스 냄새가 배어있는 그 방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3일 뒤. 다은은 학원에 반차를 내고 성남으로 가 어머니의 남은 옷가지를 정리해 담을 생각이었다. 익숙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다은의 발걸음은 저번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들려 있었다. 3층에 다다라 그녀는 습관적으로 도어록 덮개로 손을 뻗었다. 플라스틱 덮개에 손이 닿기도 전 문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 벽면 폭이 대충 3.2m 정도 되니까 그 수입산 가죽 소파 놓으면 딱 맞겠네. 시어머니 구말순의 목소리였다. 다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엄마, 그럼 이 낡은 옷장은 어떻게? 보기만 해도 재수 없는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곧바로 이어졌다. 당연히 싹 다 갖다 버려야지. 죽은 사람 물건을 둬서 뭐 하겠니? 이따 고물상 부를 테니까 싹 다 실어가라고 해. 이 장판도 새로 깔아야겠다. 요즘 젊은 애들 좋아하는 밝은 오크 무늬로 싹 바꾸자꾸나. 다은은 문 밖에 서 있었다.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당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천천히 손을 내리고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문은 꽉 닫히지 않고 아주 얇게 틈이 벌어져 있었다. 다은은 그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 구말순이 줄자 한쪽 끝을 발로 밟은 채 다른 쪽을 벽면 모서리까지 쭉 당기고 있었다. 신우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치수를 메모하는 중이었다. 역시 내 아들이 똑똑해. 시어머니가 줄자를 치르르 감아 올리며 말했다. 이 집 어차피 비워둘 거. 너도 곧 결혼하는데 요즘 전세금도 엄청 비싸고 사돈댁도 째째하게 굴잖니. 마침 이 집을 내 신혼집으로 쓰면 집 구하는 돈도 굳고 얼마나 좋냐고 하더라. 새언니가 동의한대? 이거 자기 친정엄마 집이잖아. 신우이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걔가 감히 반대를 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주방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어보더니 질색하며 입술을 삐죽였다. 그 물러터진 성격에 내 오빠가 구슬리면 금방 넘어올 거다. 그리고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그 집 재산도 다 우리 집 재산이지. 이게 바로 자원의 합리적인 활용이라는 거다. 다은은 철문 밖에 선 채로 검은 쓰레기 봉투를 쥔 손가락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힘을 빼고 봉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폴더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앱 하나를 실행했다. 2년 전 어머니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게 걱정되어 다은이 거실 구석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홈 CCTV 앱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화면이 2초 정도 로딩되더니 실시간 거실 영상이 떴다. 그녀는 아래쪽에 이벤트 기록을 눌렀다. 어제 저녁 기록 중에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다. 남편 박도진이 걸어온 전화였다. 엄마, 비밀번호는 장모님 생신인 041이에요. 엄마랑 동생이 내일 직접 가서 치수 재고 와요. 다은이는 신경 쓰지 마요. 요즘 매일 학원 수업 때문에 거기 갈 시간도 없으니까. 혹시 걔가 나중에 알고 난리치면 어쩌려고.
스피커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은이는 안 그래요? 엄마도 걔 성격 아시잖아요. 애 생각해서라도 다 참고 넘어가는 애예요. 엄마랑 동생이 가구 다 세팅해놓고 기정사실화해버리면 그때 가서 제가 잘 말할게요. 지가 설마 시누이를 길바닥으로 내쫓기야 하겠어요. 텅 빈 거실에 도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확신에 찬 오만한 웃음이었다. 다은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죽음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표정을 드러냈다. 물이 끓어올랐다. 딸아이가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려고 삼켰던 인내들,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할까봐 속으로만 사귀었던 억울함들, 밥상머리에서 차를 나르고 물을 떠다 바치며 구걸했던 그 거짓된 평화가 이 가벼운 웃음소리 몇 번의 모조리 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다은은 당장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지도 문을 박차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복도에 선 채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오자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해졌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둔 검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는 손을 뻗어 도어록의 번호를 꾹꾹 눌렀다. 삐리. 다은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을 채우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손전등 불빛에 발각된 쥐새끼들처럼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얼굴에는 경직된 표정이 역력했다. 아이고, 깜짝이야.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에 쥐어있던 줄자가 차르륵 소리를 내며 감겨 들어갔다. 얘는 기척도 없이 들어오니 오늘 학원 수업 있는 거 아니었냐? 다은은 실내화로 갈아 신고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가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순종적인 미소가 지어졌다. 학원 수업 일정이 좀 바뀌어서요. 마침 시간 난 김에 정리 좀 하려고 왔죠. 다은은 거실로 다가가며 시어머니 손에 들린 줄자를 슬쩍 곁눈질했다. 어머니, 아가씨랑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슬쩍 피하다가 이내 다시 뻔뻔한 태도로 돌아왔다. 내가 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아가씨가 다음 달이면 식을 올리잖니. 근데 사돈댁에서 구해온 전셋집이 너무 외곽이라 말이다. 내가 내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 이 집 어차피 비워두면 뭐 하겠냐. 우리 아가씨 신혼집으로 빌려주면 딱 좋겠다 싶어서. 우리도 다 가게 살림 알뜰하게 굴리자고 이러는 건데 내 생각도 그렇지? 옆에 서 있던 시누이는 턱을 살짝 치켜든 채 다은을 쳐다보았다. 다은은 입속을 챙길 생각에 묘하게 번들거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굴욕감을 느끼고 따져 물었거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모녀를 바라보는 그녀의 감정은 그저 우스꽝스러움 뿐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다은의 목소리는 아주 나긋나긋했고 심지어 고마워하는 기색까지 띠고 있었다. 아까 문밖에서 두 분이 치수 재시는 소리를 듣고 이 집이 너무 낡고 허름해서 우리 아가씨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두 사람의 눈빛에 반색이 돌았다. 반대 안 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떠보듯 물었다. 제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다은은 낡은 옷장 앞으로 다가가 칠이 벗겨진 나무 문짝을 쓰다듬었다. 도진 씨도 다 동생 생각해서 한 말이겠죠. 근데 어머니, 친형제간이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이 집이 낡았어도 성남에서는 위치가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가씨한테 그냥 공짜로 살라고 하면 사돈댁에서 우리가 아쉬워서 매달리는 줄 알고 나중에 우리 아가씨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 말은 즉, 제 말은 이왕 신혼집으로 할 거면 제대로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사돈댁에서 전세금 준비하셨다면서요? 그 전세금을 우리 쪽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정식으로 전세 계약서를 쓰죠. 그래야 아가씨도 당당하게 시집 갈 수 있고 그 큰돈도 우리 쪽에 묶여 있으니 안전하잖아요. 나중에 두 사람 돈 모아서 집 살 때 전세금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다은이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전세금. 사돈댁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무려 3억 원이었다. 만약 그 돈이 다은의 계좌로 들어간다면 평소 다은의 성격상 그 돈을 굴리는 건 결국 자기 아들 도진의 몫이 될 터였다. 이건 사돈댁 돈을 고스란히 자기네 주머니로 털어넣는 셈이었다. 맞다. 맞아. 다은아, 내 말이 100번 지당하라.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허벅지를 탁 쳤다. 사돈댁 놈들이 우리 집을 호구로 보게 놔둘 순 없지? 계약서 쓰고 전세금 받아와야지. 신우이도 덩달아 신이 났다. 새언니, 역시 언니가 생각이 깊네. 내가 지금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서 돈 준비하라고 할게. 나중으로 미룰 거 뭐 있니? 성질 급한 시어머니는 다은이 마음을 바꿀까봐 전전긍긍했다. 쇠불도 단김에 빼라고 오늘 당장 계약서 쓰자. 다은아, 너 도장 가져왔니? 우리 지금 당장 1층 부동산 가서 서류 처리하자꾸나. 네, 챙겨왔어요. 다은이 자신의 가방을 톡톡 쳤다. 다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1층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중개소 아저씨는 이 기묘한 고부 사이를 쳐다보며 돋보기 안경을 치켜 올렸다. 정말 계약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집 명의자가. 접니다. 다은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꺼내 중개인에게 건넸다. 전세 계약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 임차인 란에는 저희 아가씨 이름 적어주시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중개인이 계약서를 출력하는 것을 뚫어지게 감시하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시누이를 재촉했다. 빨리 그 맹추 같은 내 예비 신랑한테 당장 돈 보내라고 해. 계약서 다 썼으니까 집주인이 돈 기다린다고 전해. 20분 뒤 다은은 계약서에 붉은 도장을 찍었다. 거의 동시에 다은의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 시누이의 약혼자인 최상훈. 다은은 화면에 찍힌 그 길고 긴 영의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가 바싹 다가와 숫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에 주름이 다 접힐 정도로 한박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아주 기가 막히네. 다은아, 이 돈 내가 잘 보관했다가 집에 가서 도진이한테 맡겨라. 걔가 재테크를 잘 알잖니? 시어머니는 다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영락없는 집안의 가장 행세를 했다. 그럴게요. 다은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계약서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중개업소를 나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수입 가전을 보러 어디로 갈지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요. 다은은 길모퉁이에 서서 시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 어서 가봐라. 돈 버는데 지장 주면 안 되지?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며 다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은은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녀는 학원으로 가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는 목적지를 댔다. 대박대부로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다은은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가방 속에 든 은행카드를 꽉 쥐고 있었다. 3억 원 어머니가 빌렸던 사채 원금 5천만 원과 그 몇 달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살인적인 이자를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30분 뒤 다은은 대박대부 사무실 문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완납 도장이 찍힌 채무 변제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옆 블록에 있는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김시성을 가진 젊은 변호사였다. 정다은 씨, 정말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는 다은이 건넨 서류들, 등기부등본, 사채완납 증명서, 그리고 방금 막 도장을 찍은 전세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네, 확고합니다. 다은은 가죽 소파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빚은 제가 다 갚았고 이제 제가 이 집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전 이 집 필요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렸다.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니 법원에 접수된 강제 경매 절차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다은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죽은 물처럼 고요한 목소리였다. 취하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경매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서를 낼 겁니다. 최대한 빨리요. 김 변호사는 흠칫 놀랐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책상 위에 놓인 전세 계약서로 시선을 돌렸다. 신우이 분께 집을 전세로 내주고 사돈댁에서 3억 원의 전세금을 받으셨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김 변호사가 헛숨을 들이켰다. 전세 계약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맺어진 거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3억 원은 후순위 채권이 되어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돈댁은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돈은 지금 다은 씨 계좌에 들어있고 아니요. 이 돈은 곧 제 손을 떠날 겁니다. 다은은 가방에서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이체 기록 뭉치를 꺼내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제 남편 박도진이 지난 3년 동안 저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증거들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그 인간이 몰래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까지 합치면 얼추 3억 원이 되더군요.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 김 변호사님, 이혼 소송 소장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가압류 신청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집은 다은의 입꼬리가 희미하고 서늘하게 말려 올라갔다. 자기들이 그렇게 탐내던 집이니 법원 집행관들하고 천천히 대화해보라고 하죠. 창밖으로 서울의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다은은 법률사무소를 빠져나와 고개를 든 채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몇 년간 쉬었던 숨 중에서 가장 시원하고 막힘없는 호흡이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속눈썹에 내려앉은 눈송이가 차가운 물방울로 변의 옷깃 사이로 흘러내렸다. 다은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곧장 지하철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집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로 돌아오자 현관의 센서등이 켜졌다. 남편 박도진의 구두가 신발장 옆에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고 집안에는 배달시켜 먹은 치킨의 기름진 냄새가 진동했다. 다은은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도진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캔 맥주를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발소리를 들은 그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은행원이 VIP 고객을 대할 때 짓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 한가득 띄었다. 여보, 왔어. 밖에 눈 오지? 얼른 와서 손 좀 녹여. 도진이 자기 옆에 빈자리를 팡팡 쳤다. 다은은 벗은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섰다. 오후에 어머니랑 아가씨 성남 집에 가서 치수 재고 왔어. 다은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맥주캔을 쥐고 있던 도진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찌그러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는 억지 웃음을 2번 흘리며 시선을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돌렸다. 아 그래? 엄마도 참, 왜 미리 말도 없이 그러셨대. 내가 당신 요즘 마음도 안 좋은데 귀찮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동생 결혼이 코앞이라 마음이 너무 급하셨나 보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그 집, 아가씨 신혼집으로 주자고. 도진이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맥주가 카페 위에 쏟아질 뻔했다. 그는 서둘러 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양어깨를 부여잡았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절대 내 뜻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 당신도 알잖아. 툭하면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는 거 이 장모님이 당신한테 남겨주신 집인데 내가 어떻게 동생을 거기로 들이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절대 못 들어가게 따끔하게 말할 테니까. 다은은 6년 동안 보아온 이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두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만약 홈 CCTV 영상을 미리 보지 않았더라면 기정사실화해버리면 된다는 그의 오만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아마 과거의 수많은 날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며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중간에서 난처해지는 것이 싫어
또다시 자신이 먼저 양보하겠다고 나섰을 것이다. 이미 동의했어. 다은은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그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잔뜩 준비해둔 달콤한 회유의 말들이 턱 막혀 나오지 않았다. 몇 초나 지났을까 그가 조심스레 떠보듯 물었다. 당신 동의했다고? 정말이야? 응, 어차피 비워둘 집이잖아. 다은은 정숙이 앞으로 다가가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따랐다. 근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친형제간이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하자고. 사돈댁에서 3억 원이나 되는 전세금을 준비했다는데 원칙대로 전세 계약서를 써야지. 그 큰 돈이 우리 쪽에 있어야 아가씨도 시집가서 큰 소리치고 살 거 아니야. 도진의 두 눈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번쩍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주방까지 따라 들어오며 억누를 길 없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계약서 썼어. 돈은 들어왔고? 들어왔어. 다은은 물컵을 든 채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옅은 김을 바라보았다. 3억 전부 내 계좌에 있어? 아이고, 여보. 당신 정말. 도진은 격앙된 채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다은이 티나지 않게 몸을 피했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 정말 속이 깊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우리 동생 친동생처럼 생각하잖아. 근데 그 큰돈 당신 계좌에 두면 위험해.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 내일 당장 내 계좌로 이체해줘. 우리 은행에 최근에 나온 내부 직원용 펀드 상품이 있는데 원금 보장의 이자도 확실하고 수익률이 장난 아니거든. 그 돈 그냥 묵혀두면 뭐해는 내가 굴려서 이자 좀 불려볼게. 우리 딸 나중에 학원비 하려면 지금부터 모아야지. 다은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었지만 얼어붙은 몸을 데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얄팍한 계산이 맞아떨어졌다며 붉게 상기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주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너무 늦었어. 은행 이체 한도도 초과했고. 내일 하자. 맞아. 내일 창고 가서 하면 되지. 도진은 신이 나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따뜻한 물에 샤워부터 해. 거실 청소는 내가 할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베란다로 대걸레를 가지러 가는 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다은은 남은 반 컵의 물을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진은 아직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다은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과 딸아이의 그림책 몇 권을 챙겨 넣었다. 그녀는 안방 침대맡으로 다가가 대자로 뻗어자는 남편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협탁 위에 체크카드 한 장을 올려두었다. 그것은 도진이 그토록 자기에게 맡기라고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월급 통장 카드였다. 물론 지금은 잔고가 몇천 원밖에 남지 않은 깡통 카드였지만 다은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파트 현관문을 소리 없이 닫았다. 보름 뒤 성남시 낡은 빌라촌. 아침 7시 가파른 언덕길 위로 디젤 엔진의 둔탁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노란색 사다리차가 3층 창문 밖에 멈춰 섰고 두꺼운 유압팔 2개가 다은의 어머니가 살던 안방 창문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구말수는 오늘 특별히 새로 뽑은 밍크 코트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뽕을 한껏 넣은 채 빌라 앞 시멘트 바닥에 서 있었다. 마치 대군을 지휘하는 장군이라도 된 양 위풍당당했다. 아이고, 조심조심. 그거 이태리제 최고급 가죽 소파라고. 흠집이라도 나면 당신들이 물어낼 거야. 그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사다리차 위에 인부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아침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구씨 할머니, 막내딸 시집 보내나 봐. 옆동 사는 김 아주머니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그러며 시어머니는 득의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사위 될 사람 집안이 워낙 빵빵해서 기어코 이런 수입 가구를 사주겠다고 난리잖아요. 내가 대충 아무거나 사자고 했는데도 사돈댁에서 우리 귀한 딸 기죽일 수 없다면서 기어이. 글쎄, 이 소파 한 세트만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사실 이 가구들은 전부 도진의 신용카드를 긁어 산 것이었다.
도지는 다은이가 그 3억 원짜리 전세금을 이체해주기만 하면 당장 카드값부터 메우겠다고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다. 사돈댁 앞에서 길을 살리겠답시고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휩쓸며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가전제품들을 모조리 할부로 질러버렸다. 시어머니 옆에 선 시누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향해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요량이었다. 그때 언덕 아래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시누이의 예비 신랑 최상훈과 그의 어머니가 내렸다. 사돈어른은 색은 수수하지만 재단이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팔에는 값비싼 명품백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울퉁불퉁한 바닥과 하수구 뚜름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은 빌라 입구를 훑어보았다.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스쳤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쩐 일로 이리 일찍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다가가 만개한 국화꽃처럼 활짝 웃어 보였다. 신혼집 꾸미는 건 잘 돼가나 해서 와봤죠의 사돈어른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코를 살짝 가렸다. 여긴 주차할 곳 찾기가 영 힘드네요. 언덕이 이렇게 가팔라서 겨울에 눈이라도 얼어붙으면 차가 아예 못 올라오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기가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참 좋아요. 어차피 잠깐 거쳐가는 곳인데요. 뭘 애들 돈 좀 모이면 나중에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사서 나가면 되죠. 상훈아, 너도 얼른 가서 인부 아저씨들 좀 거들어라. 최상훈은 약간 통통한 체격에 융통성이라곤 없는 굼뜬 성격의 남자였다. 그는 대충 대답을 얼버무리고는 느릿느릿 공동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됐어요. 옷 배려요. 사돈어른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이 집이 며느님 친정 쪽 집이라면서요? 좀 낡긴 했어도 그 마음 씀씀이가 어딥니까? 우리 상훈이가 3억 원 전세금 보낼 때 행여나 적다고 서운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요즘 성남 쪽에 그나마 살만한 전셋집 구하려면 5억은 줘야 하잖아요. 아유, 충분하죠. 넘치고 말고요. 시어머니는 찔리는 구석이 있어 사돈어른의 시선을 슬그머니 피했다. 그 3억 원은 다은의 수중에 있지도 않았고 다은이 어디로 빼돌렸는지 알 길도 없었다. 지난 보름 동안 도진이 매일같이 다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했지만 다은은 마치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었으며 학원마저 장기 휴가를 낸 상태였다. 도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복잡해 혼자 숨어있는 것일 뿐 화가 풀리면 자연스레 돈을 내놓을 거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다은이 자기 딸내미도 안 데리고 갔으니 진짜로 도망쳤을 리는 없다는 계산이었다.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사돈어른이 먼저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뗐다. 3층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집안의 낡은 장판은 이미 흔적도 없이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비싼 밝은색 오크 무늬 마루가 깔려 있었다. 벽지 역시 은은한 무늬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유럽풍으로 싹 바뀌어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주방 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조심해. 문틀. 아이고, 긁혔잖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냉장고의 금속 모서리가 낡은 나무 문틀에 콱 부딪히며 페인트 칠이 크게 벗겨져 나갔다. 할머니, 문틀이 너무 좁아서 도저히 안 들어갑니다요. 인부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볼멘 소리를 했다. 안 들어가도 무조건 밀어넣어. 문틀을 뜯어내서라도. 오늘 안에 가전제품 세팅 다 끝내야 한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삿대질을 해댔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던 바로 그때 계단에서 묵직하고 힘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시어머니는 TV를 배달하러 온 기사들인 줄 알고 문밖을 향해 소리쳤다. TV는 일단 거실 구석에 둬요. 길 막지 말고. 하지만 문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작업복 차림의 배달 기사들이 아니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검은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다. 그 뒤로는 제복을 입은 집행보조원 2명과
얼굴에 심술보가 가득하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두른 스포츠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다. 거실을 채우던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다. 문틀을 뜯어내려던 인부들조차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았다. 이 집 소유주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장 차림의 남자가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번지수 잘못 찾았어. 시어머니가 불청객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정장 남자는 그녀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법원 직인이 쾅 찍힌 문서를 꺼내 펼쳐들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다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인 대박대부의 신청에 따라 현재 이 부동산은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법에 따라 본 부동산 및 내부의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러 왔습니다. 집행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달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경매가 뭐고 압류가 뭔데? 이 집은 우리 며느리 집이고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들어와 살 집이라고. 이 부동산은 과거 담보대출로 인해 이미 반년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보름 전 채무자가 원금은 변제하였으나 고액의 연체이자와 위약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본인이 직접 법원에 경매 절차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문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다시 말해 이 집은 현재 법원에 의해 동결 조치되었으며 그 누구도 거주하거나 물건을 빼돌리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옆에 서 있던 스포츠머리 남자가 비릿한 코웃음을 쳤다. 그는 대박대부의 추심 팀장이었다. 할망구야, 말귀를 못 알아먹어? 이 집 곧 경매로 넘어가서 빚잔치 할 거라고. 오늘 당신들이 들여온 물건들 단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그리 알아. 이 남자가 아직도 시동을 켜둔 사다리차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 고물차 당장 치우라고 해. 빨간 딱지 붙이는데 거치적거리니까. 개소리 마. 마침내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집행관의 양복 멱살을 틀어쥐었다. 이 사기꾼 새끼들. 강도 놈들. 여긴 내 딸 신혼집이야. 우리가 전세금만 3억을 냈다고. 당신들이 뭔데 압류를 해. 집행보조원 2명이 즉각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양팔을 하나씩 꿰차고 억지로 떼어냈다. 할머니,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 신세 지고 싶으십니까? 이 집행관은 구겨진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매고는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압류 딱지 뭉치를 꺼냈다. 그는 딱지 한 장을 떼어내더니 비닐 포장도 채 뜯지 않은 수입 양문형 냉장고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디스플레이 정중앙에 착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딱지를 붙였다. 신우이가 깍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집행관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두 번째 딱지를 떼어내 1000만원짜리 최고급 벨벳 소파를 향해 걸어갔다. 붙이지 마. 그거 내가 산 거야. 내 아들 카드로 긁어서 산 거라고.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쳤고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해대는 통에 신발 한 짝이 저 멀리 날아갔다. 여태껏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돈 어른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집행관 앞으로 다가갔다. 집행관님, 잠시만요의 사돈 어른은 억지로 교양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목소리는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방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 쪽에서 치른 전세금 3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다 썼단 말입니다. 집행관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돈 어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일말의 동정심이 스쳤다. 사모님, 전세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보름 전이요. 그럼 유감이네요. 집행관이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의 근저당권 설정은 2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사모님의 전세금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 대금은 은행과 사채업자 같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됩니다. 이 낡은 빌라의 시세를 고려하면
낙찰가로 선순위 빚을 갚기에도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사모님이 내신 그 전세금 3억 원은 유감스럽지만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실 겁니다. 사돈어른의 몸이 휘청거리자 최상훈이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사돈어른은 아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고개를 돌려 허공에 들린 채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고상하고 우아했던 가면은 그 순간 처참하게 찢겨나갔다. 구말순의 사돈어른이 이를 빠득빠득 깔며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불렀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목소리 같았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돈어른을 바라보았다. 이 늙은 사기꾼년 내년이 그 며느리 년이랑 짜고 우리 집 돈을 뜯어내. 사돈어른이 갑자기 분노한 암사자처럼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높이 쳐들고 두꺼운 화장으로 떡칠된 시어머니의 뺨을 향해 좌우로 연달아 귀싸대기를 올려붙였다. 짝, 짝. 살이 마찰하는 파열음이 텅 빈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눈앞에 별이 번쩍이는 충격에 휩싸였고 입꼬리에서는 순식간에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다. 사돈 지금 나쳤어요. 그래, 너 같은 파렴치한 늙은이 칠하고 있는 손이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돈어른이 시어머니의 갓 볶은 파마머리를 덥석 쥐어뜯었다. 내 돈 3억 내놔. 내 돈 뱉어내라고.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러 뛰어들었다. 우리 엄마 나요. 오빠, 미쳤어. 빨리 아줌마 안 말리고 뭐해. 최상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미쳐 날뛰는 어머니와 쑥대밭이 된 신혼집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악을 썼다. 그만해. 그는 앞으로 뛰쳐나가 신우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결혼 엎어 최상훈은 신우이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핏발선 눈으로 쏘아붙였다. 너희 집구석은 싹 다 사기꾼들이야. 내일 당장 내용증명 날아갈 줄 알아. 그 3억 원 토해내기 전엔 아무도 무사히 못 넘어갈 거니까. 말을 마친 그는 아직도 쌍욕을 퍼붓고 있는 어머니의 팔을 끌어당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집안에는 집행관이 붉은 딱지를 붙이는 착, 착 소리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곡소리만 남았다. 도진이 당장 도진이한테 전화해 시어머니는 산발을 한 채 신우이 쪽으로 기어가 피 묻은 손으로 딸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그 망할년 당장 찾아내라고 해. 찢어 죽일 거야. 내가 그년을 죽여버릴 거야. 신우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빠의 번호를 눌렀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은행 지점. 박도진은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실적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보름 동안 그는 미친 듯이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줄곧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려왔다. 그 3억 원짜리 전세금은 마치 코앞에 매달린 고깃덩어리처럼 보이기만 할 뿐 먹을 수는 없어 매일 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밤잠을 설쳤다. 책상 위에 사내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 과장, 지점장님이 지점장실로 오라십니다. 지금 당장요. 인사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지점장실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점장은 평소처럼 자리를 권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두툼한 서류철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박도진, 자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출근을 해. 지점장이 책상을 꽝꽝 내리치며 포효했다. 도진은 허리를 숙여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단 한 줄을 읽었을 뿐인데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가압류 결정문과 이혼 소장 부본이었다. 아까 법원 집행관이 본점 법무팀으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왔어. 자네 부인이 이혼 소송을 낸 것도 모자라 지난 3년 동안 자네가 은행 시스템을 악용해서 부부 공동재산을 시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금융거래 내역을 통째로 증거로 냈다고. 심지어 고객 예탁금에 손을 대서 주식 단타를 친 정황까지 걸렸어. 지점장의 침방울이 도진의 얼굴에 사정없이 튀었다.
자네 명의로 된 모든 계좌, 월급 통장까지 오늘 아침부로 싹 다 동결됐어.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뿐인 줄 알아 지점장이 비웃으며 덧붙였다. 조금 전에 대박대부라는 사채업체에서도 전화가 왔어. 자네 이름으로 된 거액의 카드 대금이 연체돼서 자네 급여에 압류를 걸겠다고 하더군. 우리 은행이 어쩌다 너 같은 쓰레기를 키웠는지 언니 지금 당장 인사부 가서 사직서 쓰고 짐 싸 당장 꺼져. 도진은 자신이 어떻게 지점장실을 걸어 나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귓가에는 이명이 웅웅거렸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로그인을 하자 화면에 붉은색 팝업 창이 떴다. 시스템 메시지였다. 고객님의 계좌는 법적 조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출금 가능 잔액 0원. 바로 그때 화면이 전화 수신 화면으로 바뀌었다. 여동생이었다. 도진이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곡소리와 여동생의 비명이 쏟아져 나왔다. 오빠, 빨리 좀 와봐. 법원 사람들이 신혼집에 다 빨간 딱지 붙였어. 상훈 오빠는 파혼하겠다면서 우리 사기죄로 고소한대. 가구도 싹 다 압류당했어. 엄마 지금 숨 넘어가. 도진은 입을 뻐끔거리며 목구멍으로 꺽꺽하는 바람소리만 낼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다. 그 3억 원이라는 전세금, 다은은 애초부터 자신에게 넘길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돈을 미끼로 던져 시댁 식구들 전체가 굶주린 때처럼 달려들게 만들었고 사돈댁의 돈을 올가매는 그 전세 계약서에 자기들 손으로 도장을 찍게 했다. 그러고 나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모아둔 재산은닉 증거를 터뜨려 그의 모든 퇴로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여동생의 결혼식을 파탄내고 그의 밥줄을 끊어놓은 것도 모자라 그들 가족 전체가 평생 갚지도 못할 빚더미에 앉아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도록 판을 짠 것이었다.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무슨 말 좀 해봐. 도진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연락처를 뒤져 보름 내내 불통이었던 그 번호를 찾아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 기적처럼 신호음이 갔다. 전화가 연결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1층 로비, 히터에서 미세하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다은은 베이지색 터틀넥 니트를 입고 창가 쪽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방금 접수 도장이 찍힌 이혼 소송 접수증이 놓여 있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폰을 꺼내 화면에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아주 느릿하게 통화 버튼을 밀었다. 정다은, 이 미친년아.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도진의 히스테릭한 포효가 귓전을 때렸다. 엄마가 사돈댁한테 뺨 맞은 거 알아? 나 은행에서 잘린 건 아냐고. 그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지금 당장 법원 가서 소송 취하해. 사돈댁 돈 돌려놓으라고.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줄 알아. 다은은 스마트폰을 귀에서 멀찍이 떼어두었다. 그의 발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박도진의 다은의 목소리는 아주 나긋했다. 마치 오늘의 날씨를 묻는 것처럼 평온했다. 당신 며칠 전에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했던 말 기억해? 수화기 너머의 거친 숨소리가 멈칫했다. 당신이 그랬지? 기정사실화해버리면 내가 설마 신우이를 길바닥으로 내쫓기야 하겠냐고. 다은은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밥은 다 지어졌네. 당신네 식구들 그 밥 맛있게 먹고 있어?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집에 카메라 달아놨어. 도진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기괴하게 갈라져 있었다. 다은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우리 딸 얼굴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빼돌린 돈 다 돌려줄게. 앞으로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그 3억 원 사돈댁에 돌려줘. 안 그러면 나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
늦었어. 다은이 그의 애원을 단호하게 잘라냈다. 그 3억은 당신들 탐욕이 치른 죗값이야.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내 돈은 법원에서 1원 한 푼 안 빼놓고 다 나한테 돌려줄 거고. 당신 남의 인생 쥐락펴락하는 거 좋아했잖아.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당신 어머니랑 여동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 다은은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끊기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주소록을 열어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모든 것을 끝낸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의 전자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딸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었다. 반년 뒤 서울 관악구의 평범한 주택가. 이곳 역시 언덕이 좀 있긴 했지만 골목은 깔끔했고 양옆으로는 은행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다은은 마트에서 막 사온 채소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골목 끝에 자리한 붉은 벽돌집으로 들어갔다. 이 월세집은 방 하나에 거실이 딸린 아담한 구조였다. 수입산 가죽 소파도 양문형의 번쩍이는 냉장고도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푹신한 유아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알록달록한 블록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다은은 싱크대에 채소를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시원한 물줄기가 푸릇푸릇한 시금치 잎을 씻어내렸다. 베란다 쪽에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 큰 항아리에서 맛있는 냄새나. 다은은 손에 물기를 닦고 베란다로 나갔다.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베란다 전체를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베란다 구석에는 커다란 갈색 도자기 항아리가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김치독이었다. 온갖 계산과 숨막히는 억압으로 가득했던 그 집을 떠날 때 다은은 가구 하나 챙기지 않고 오직 사람을 써서 이 항아리 하나만 조심스레 옮겨왔다. 다은은 쪼그려 앉아 딸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쓰다듬은 뒤 손을 뻗어 항아리의 투박한 표면을 어루만졌다. 깨끗한 면포로 덮인 항아리 입구에서는 푹 익은 김치의 새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지난 6년 동안 다은은 자신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역겨운 냄새가 배어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싸구려, 향수와 탐욕이 뒤섞인 코를 찌르는 악취였고 남편의 양복에서 나는 위선적인 드라이 클리닝 냄새였으며 시댁에 밑 빠진 독을 채워 넣느라 어머니의 낡은 집에서 사시사철 풍기던 파스의 씁쓸한 냄새였다. 그녀는 자신이 숨소리를 죽이고 그 모든 악취를 목구멍으로 삼켜내기만 하면 딸아이에게 이른바 존전한 가정이라는 것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틀렸다. 진정으로 온전한 가정은 다른 여자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은은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햇볕에 달궈진 붉은 벽돌의 먼지 냄새와 김치독에서 피어오르는 생기 넘치고 든든한 사람 사는 냄새만이 가득했다. 엄마, 왜 웃어?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은의 살짝 올라간 입꼬리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은이 눈을 떴다. 햇살이 내려앉은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하게 빛났다. 엄마는 그냥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그래. 이제 크게 숨 쉬어도 되거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아이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물이 막 끓어오르며 보글보글 경쾌한 소리를 냈다. 이번에 끓어오르는 물소리에는 그 누구의 비난도 재촉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정다은은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반격에는 고함이 필요 없으며 그저 물 흐르듯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것을. 탐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아서 시댁 식구들이 제 것도 아닌 재물을 탐내며 광란의 파티를 벌였을 때 이미 그들은 벼랑 끝으로 추락할 운명이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